오늘 재판관 회의인 평의에서 결론이 나지 못했고 이 선고일은 내일 이후 지정하겠다고 헌재는 밝혔습니다. 김성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임박하면서 헌법재판소 주변은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오늘 출근길에도 입을 굳게 닫았습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헌재가 오늘 선고기일을 정해 대통령과 국회 양측에 통보할 것이라는 관측이 있었습니다. 박한철 전 소장이 이정미 권한대행 퇴임일인 13일 전에 결론이 나야 한다고 발언한 점과 헌재의 심리속도 등으로 이런 주장은 힘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오후 3시부터 진행된 전체 재판관 회의인 평의에서 선고일에 대한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합의점을 찾지 못한 이유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재판관들 사이에 격론이 벌어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헌재는 내일도 평의를 열어 선고기일에 대한 논의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헌재가 선고 이틀 전 선고일을 통보하는 사례도 있는 만큼 내일 오후쯤 오는 10일이나 13일로 선고일을 지정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하지만 선고기일 결정이 예상보다 늦어지면서 13일 이후 선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헌재는 어제부터 재판관 회의인 평의를 오전에서 오후로 시간대를 변경했습니다. 헌재 관계자는 오전에 평의를 열면 점심시간 때문에 재판관들이 충분한 의견을 나누기 어려운 만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평의를 늦췄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선고가 임박하면서 재판관들이 난상 토론을 하며 접점을 찾아가고 있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성민입니다. 무슨 막 권한을 남용한 것이 그렇게 오해가 되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 사회자님께서 말씀하신 그거 아닙니까? 이 재단 설립할 때 이 모금한 거 이거 가지고 지금 대통령 권한이다 남용이다 이거 아니에요. 이거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게 작년 말에 보면 국회에서 농어촌 상생협력기금법이라는 걸 통과시켰습니다. 이게 뭐냐면 기업들한테 1년에 1,000억 원씩 조성해라. 그래서 앞으로 10년간 1조 기금을 마련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기업들이 이거 뭐 자꾸 이렇게 국회에서 돈 걷어오라 그러냐 이렇게 이제 그런 반발도 있었어요. 사유재산 침해 아니냐. 그런데 보십시오. 1,000억 원씩 1조까지 만들겠다는 겁니다. 기업한테. 그걸 이제 국회에서 이제 통과시켜서 하는데 대통령이 재단한 거는 788억이에요. 두 개 재단을 다 합쳐서. 그리고 이 근거법이 겁도 없이 했다는데 2014년 1월 달에 통과된 문화예술 후원 활성화법입니다. 그래서 그 법에 따라서 이 788억 돈 낸 이 문화예술에 후원한 기업들은 인증도 받았고 사회공헌 인증도 받았고 세제 혜택도 받았어요. 세제 혜택도. 그런데 이렇게 하는 거는 이렇게 해서 문화예술 권장하고 돈 788억 모금한 거는 대통령이 탄핵돼야 될 위헌위법이고 국회에서 기업들한테 1조 걷어와라 하는 거는 위헌위법이 아니고 정당한 겁니까? 둘 다 법에 의해서 한 겁니다. 왜 대통령이 한 일은 그렇게 탄핵받아야 되는 거고 그리고 그 788억이라는 돈이 지금 어디 가지 않았어요. 그 양계 재단에 인건비로 썼지 돈 하나 누가 가져간 사람 없습니다. 그대로 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안타까운 것은 거기에 무슨 노승일 씨니 뭐 박헌영 씨니 이런 고영태 씨의 친한 사람들이 지금 하는 일도 없이 그 재단에서 봉급을 따박따박 받아가가지고 그게 아까운 것 뿐이지 지금 그게 뭐가 그렇게 권한 남용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 균형 잡히지 않은 시각을 가지고 있으면 문제가 항상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소추위 측에서 이제 많이 인용하는 증거가 그 안종범 수첩이에요. 그 다음에가 이제 태블릿 PC였고, 그 다음에 이제 녹음 파일인데, 이게 3대 물증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안종범 수첩이라는 이 물증이 헌법재판소에 안 옵니다. 또, 안종범 본인 재판에도 이 원본이 제출되지 않습니다. 이거는 뭘 의미하는 거 하네요. 살인사건, 강도사건에서 그 강도짓 하는 거, 살인행동하는 거를 찍은 CCTV 화면이 있다고 경찰이나 검찰에서 CCTV 화면 있어. 이렇게 호언장담하면서 막상 재판을 하니까 그 CCTV 화면을 안 내고 동네 사람들 막 불러가지고 증인을 내세워가지고 그날 밤에 막 그냥 큰 소리 나는 거 들었지 않냐, 사람 죽는 소리 들었지 않냐, 이렇게 딴 얘기 하는 거예요. 왜 그 물증을 왜 안 냅니까? 그 안종범 수첩이 그렇게 정가에 보도인데, 아니, 헌법재판소에 내달라는데 안 가져와요. 그 간첩 이해가 안 가고. 또 태블릿 PC도 그렇게 중요한 증거라 그러고 그 태블릿 PC 때문에 온 나라가 이렇게 됐는데 그 태블릿 PC를 제출을 안 합니다. 도대체 그 안에 뭐가 들었고 뭘 어떻게 조작이 돼 있길래 그걸 내지 못하냐. 그리고 녹음 파일 2395개, 이 김수현 녹음 파일인데요. 이게 고영태 녹취록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이 2,395개를 다 들어보자고 그러지도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중에서 중요한 거 골라가지고 국민 앞에 공개 검증하자. 그러면 그 안에 엄청난 내용이 들어있어요. 검찰의 공소장 내지는 검찰 조서와는 전혀 다른 이야기가 거기에 시대순으로 쫙 녹음되어 있고 회의 전부 다 되어 있습니다. 그걸 틀어보면은 중요한 얘기가 나와요. 거기에 뭐 K스포츠 재단을 갖다가 말이야 한 방 퍽 날려가지고 말이야 조직을 장악해가지고 뻥 터트려서 뭐 돈을 벌어야 된다는 등 뭐 차은택을 제거해야 된다는 등 뭐 이제 최순실을 다 써먹었고 심지어는 뭐 대통령님을 갖다가 얘네 걔네 할 때 그 개라고 그러면서 개를 몰아내고 다른 세력과 손잡아야 돼. 뭐 이런 식의 당돌하게 그지없는 이야기들, 황당하게 그지없는 이야기들. 그래서 야 이것은 이 사건은 검찰이 만들어오는 프레임과 정반대가 진실인가 보다. 이러한 의심을 충분히 자아내게 하는데도 그런 증거조사도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허덕거리면서 빨리 재판한다는 겁니다. 왜 이 중대한 헌법 재판이 국회의 의결도 잘못됐고 이런 재판이 헌법재판관 한 분의 임기에 연동돼가지고 3월 13일까지 안 하면 무슨 난리가 납니까? 이게 참 여러 가지로 문제가 많습니다. 네. 참고로 적용한다는 건 말이 안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증거 제시가 안 돼 있어요. 이 탄핵소추 의결에. 이 발의할 때부터 이 증거를 제시하게 되는데 증거라고 붙인 거는 의혹으로 점철된 이 언론 보도하고 그다음에 검찰의 공소장인데 의혹 보도에 불과한 언론 보도가 증거가 되지 않는다는 것은 이건 누구나 다 아는 상식이고 이 검찰의 공소장이라는 게 증거가 되지 않는다는 것은 이거는 검사가 사건을 바라보는 자기의 심증이요 자기의 의견입니다. 만약에 이것이 증거가 된다고 한다면은 그렇다 그러면 국정조사는 뭐하러 필요하고 특검은 뭐하러 필요하고 재판은 뭐하러 필요합니까? 또 법원이 왜 필요합니까? 그러니까 이걸 신뢰도가 가장 떨어지는 이 검찰의 국민의 신뢰도가 가장 떨어지는 검사의 의견 하나를 그 다음으로 신뢰가 떨어지는 국회가 이제 국회가 그 다음 검찰 다음으로 신뢰가 떨어지는 기관이거든요. 여기 국회의원들이 일개 검사의 주관적 의견에 불과한 공소장을 증거로 채택해가지고 일국의 대통령을 권좌에서 몰아내기 위한 이러한 행위를 감행한다는 건 이건 부적법해서 각하를 면할 수가 없습니다. 증거 관련해서. 이 안종범 씨 증언이 대단히 이렇게 신빙성이 있는 걸로 많이들 이렇게 오해를 하고 있는데 이거는 언론에서 그렇게 보도를 해서 그렇지 그 법정에 와서 안종범의 증언을 실제로 들어보면 이랬습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 수첩에는 대통령께서 직접 지시하실 때 제가 받아 적은 것도 있고 또 대통령님과 다른 분의 대화를 대통령님이 불러주시거나 다른 분이 불러주셔서 제가 받아 적은 것도 있고 제 혼자서 생각한 것을 적은 것도 있고 다른 분하고 얘기하는 거 적은 것도 있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어느 게 어느 건지 정확하게 기억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안종범의 증언이고요. 그다음에 유진용 장관 말씀하시는데 유진용 장관의 증언은 모철민 증인의 증언에 의해서 무참히 깨졌습니다. 뭐 유진용 장관이 뭐 대통령에게 뭐 당당하게 건의했는데 대통령이 막 협량이 돼가지고 듣지도 않고 그랬다. 그리고 뭐 이렇게 막 공무원들을 함부로 말해 인사처분하면 안 된다 그렇게 건의했다 그러는데 모철민 증인이 그 대통령과 유진용과의 대화에서 같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모철민 증인은 뭐라 그러냐면 대통령이 그렇게 말씀하실 때 유진용이 입도 한번 뻥끗도 못했고 나와서 대통령의 뜻이니 인사처분을 해야지 어떡하냐. 그렇게 비리가 있다면 인사처분한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전혀 다릅니다. 그런데 이 모철민의 증언 같은 건 언론이 보도를 안 해요. 보도를 안 하고 또 이 이승철 그 정경련 부회장의 증언도 자꾸만 나오는데 이승철과 안종범의 증언이 대립되고 있습니다. 지금 안종범 경제수석은 이승철이 이 모금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나서가지고 막 그냥 그리고 막 이 언론에서 의혹이 보도되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다라고 자기가 먼저 방안을 와서 건의하고 이러던 사람이 표변해가지고 정권이 바뀔 것 같으니까 이 촛불이 세지니까 표변해가지고 갑자기 와가지고서는 안종범이 위증을 교사했다 이렇게 거짓말을 한다. 그래서 안종범의 증언과 이승철의 증언은 완전히 대립돼가지고 있는데 이 안종범의 증언에 대해서는 언론이 보도를 전혀 안 합니다. 그리고 이승철만 계속 보도를 해요. 그러니까 여기 의원님 존경하는 우리 의원님께서도 전혀 이 안종범의 증언에 대해서 균형 잡힌 시각을 못 가지시고 한쪽 부분만 생각하자. 이게 바로 언론의 큰 문제입니다. 세상 헌재에서 한마디께서 말씀하신 그거 아닙니까? 이 재단 설립할 때 이 모금한 거 이거 가지고 지금 대통령 권한이다 남용이다 이거 아니에요. 이거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게 작년 말에 보면 국회에서 농어촌 상생협력기금법이라는 걸 통과시켰습니다. 이게 뭐냐면 기업들한테 1년에 1,000억 원씩 조성해라. 그래서 앞으로 10년간 1조 기금을 마련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기업들이 이거 뭐 자꾸 이렇게 국회에서 돈 걷어오라 그러냐. 이렇게 이제 그런 반발도 있었어요. 사유재산 침해 아니냐. 그런데 보십시오. 1,000억 원씩 1조까지 만들겠다는 겁니다. 기업한테. 그걸 이제 국회에서 이제 통과시켜서 하는데 대통령이 재단한 거는 788억이에요. 두 개 재단을 다 합쳐서. 그리고 이 근거법이 겁도 없이 했다는데 2014년 1월 달에 통과된 문화예술 후원 활성화법입니다. 그래서 그 법에 따라서 이 788억 돈 낸 이 문화예술에 후원한 기업들은 인증도 받았고 사회공헌 인증도 받았고 세제 혜택도 받았어요. 세제 혜택도. 그런데 이렇게 하는 거는 이렇게 해서 문화예술 권장하고 돈 788억 모금한 거는 대통령이 탄핵돼야 될 위헌위법이고 국회에서 기업들한테 1조 걷어와라 하는 거는 위헌위법이 아니고 정당한 겁니까? 둘 다 법에 의해서 한 겁니다. 왜 대통령이 한 일은 그렇게 탄핵받아야 되는 거고 그리고 그 788억이라는 돈이 지금 어디 가질 않았어요. 그 양계 재단에 인건비로 썼지 돈 하나 누가 가져간 사람 없습니다. 그대로 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안타까운 것은 거기에 무슨 노승일 씨니 뭐 박헌영 씨니 이런 고영태 씨의 친한 사람들이 지금 하는 일도 없이 그 재단에서 봉급을 따박따박 받아가가지고 그게 아까운 것 뿐이지 지금 그게 뭐가 그렇게 권한남용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 균형 잡히지 않은 시각을 가지고 있으면 문제가 항상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재판관 회의인 평의에서 결론이 나지 못했고 이 선고일은 내일 이후 지정하겠다고 헌재는 밝혔습니다. 김성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임박하면서 헌법재판소 주변은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오늘 출근길에도 입을 굳게 닫았습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헌재가 오늘 선고기일을 정해 대통령과 국회 양측에 통보할 것이라는 관측이 있었습니다. 박한철 전 소장이 이정미 권한대행 퇴임일인 13일 전에 결론이 나야 한다고 발언한 점과 헌재의 심리속도 등으로 이런 주장은 힘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오후 3시부터 진행된 전체 재판관 회의인 평의에서 선고일에 대한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합의점을 찾지 못한 이유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재판관들 사이에 격론이 벌어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헌재는 내일도 평의를 열어 선고기일에 대한 논의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헌재가 선고 이틀 전 선고일을 통보하는 사례도 있는 만큼 내일 오후쯤 오는 10일이나 13일로 선고일을 지정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하지만 선고기일 결정이 예상보다 늦어지면서 13일 이후 선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헌재는 어제부터 재판관 회의인 평의를 오전에서 오후로 시간대를 변경했습니다. 헌재 관계자는 오전에 평의를 열면 점심시간 때문에 재판관들이 충분한 의견을 나누기 어려운 만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평의를 늦췄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선고가 임박하면서 재판관들이 난상 토론을 하며 접점을 찾아가고 있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성민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드의 한반도 배치가 시작됐습니다. 사드 장비 일부가 어젯밤 오산 공군기지에 도착했습니다. 배치 작업이 예상보다 빨리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르면 다음 달부터 실제 운용이 가능할 전망입니다. 먼저 구경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기도 오산 미 공군기지에 미군 대형 수송기 C-17 한 대가 도착했습니다. 수송기엔 사드 차량형 발사대 2대가 실려 있습니다. 발사 차량엔 2017년 3월 6일 오산 공군기지라는 표식이 부착돼 있습니다. 이 발사대들은 미국 텍사스 공군기지에서 운영 중이던 사드 한 개 포대의 일부 전력으로 도착 직후 주한미군의 한 기지로 옮겨졌습니다. 주한미군은 수송기 도착 장면을 공개하며 사드의 국내 도착을 알렸습니다. 사드 수송작전은 북한이 어제 오전 탄도미사일을 발사하기 전부터 시작됐으며 한미 군 당국은 북한의 미사일 위협이 고도화됐다고 판단해 서두르기로 합의했다고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고도화되고 있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한미 동맹의 대응을 가속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주한미군은 남은 발사대 4대와 사격 통제 장비, X밴드 레이더와 요격 미사일, 운용 병력 등을 순차적으로 들여올 예정입니다. 사드 전력이 모두 들어오는 데는 한두 달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이르면 다음 달부터 사드 포대의 작전 운용이 가능하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국방부는 환경 영향평가와 기지 공사 등
남은 절차가 있어 배치 완료 시점은 예단하기 힘들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구경근입니다. 사드 체계는 크게 보면 앞서 보신 발사대와 적의 미사일을 탐지하는 이런 레이더로 구성됩니다. 레이더 1개와 발사대 6대가 통상 1개의 포대를 구성하는데요. 나머지 장비와 병력들이 들어오는 건 이제 시간 문제로 보입니다. 당초 일러도 여름이나 돼야 가능할 거란 예상을 깨고 군 당국이 이렇게 사드 배치를 서두르는 이유가 뭔지 조영익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군 당국은 사드 배치가 예상보다 빨리 시작된 것은 북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한미 간 기본 합의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습니다. 북한 정권이 국제적 고립을 불사하며 핵 미사일 개발에 속도를 내는 상황에서 자칫 무방비로 북한의 선제 공격에 노출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The Trump administration is taking steps to enhance our ability to defend against North Korea's ballistic missiles, such as through the deployment of a THAAD battery. 특히 북한이 주한 미군 기지는 물론 주일 미군 기지에 대해 노골적으로 위협 강도를 높이는 것도 미국이 배치를 서두르게 된 이유로 꼽힙니다. 핵전쟁 연습을 광란적으로 벌리며 미쳐날뛰는 미제와 남조선 괴뢰 호종강들의 도발 책동을 단호히. 여기에 경제 보복을 가하고 있는 중국에 대해 사드 배치가 절대 불변이라는 사실을 강조하려는 목적도 있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또 사드 배치 예정지 주민들의 집단 행동 움직임, 결정을 다음 정부로 넘기라는 야권, 탄핵 정국 등의 여러 상황이 감안됐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하지만 군 당국은 조기 대선 가능성 등 국내외 정치 상황을 고려한 결정은 전혀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MBC 뉴스 조영익입니다. 사드 배치와는 별도로 북한 미사일 위협에 대한 한미일 3국 정부의 움직임은 오늘도 분주했습니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과 미일 정상들이 직접 나서서 긴밀하게 협력하는 모습입니다. 정동욱 기자입니다. 사드의 조속한 배치를 강조해온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했습니다. 20분 동안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 정부의 입장을 100% 지지하며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황 대행은 북한의 돈줄을 끊을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며 이번 미사일 발사는 국제사회의 제재 의지를 시험하려는 의도라고 밝혔습니다. 불리한 국면에서 벗어나는 한편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정책과 한미 동맹을 시험하려는 북한 정권의 존립 기반인 외화벌이에 결정적 타격을 가하는 등 트럼프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통화도 이뤄졌습니다. 미일 정상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으로 한미일이 공동 대응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한일 간은 외교 장관에 이어 국방장관들도 통화를 갖고 북한의 미사일 도발을 용납할 수 없다고 공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 정부는 사드 배치의 시작을 중국에 사전 통보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정부는 향후 한미 양국 간 보조를 맞춰 중국의 사드 관련 입장을 전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정동욱입니다. 중국은 사드 배치에 따른 뒷감당을 책임져야 할 거라며 역시 강력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사드 보복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베이징 금기종 특파원입니다. 중국 외교부는 사드 배치를 결연히 반대하며 필요한 조치를 취해 안보 이익을 지키겠다는 강경한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국에 대한 추가 보복 조치도 시사했습니다. 也将坚决采取必要的措施来维护自身的安全利益。由此产生的一些后果由美韩来承担。 중국 관영 매체들은 일제히 사드 체계 일부가 한국에 도착했다는 소식을 긴급 뉴스로 전하며 비상한 관심을 보였습니다. 롯데를 겨냥한 보복 조치는 오늘도 계속됐습니다. 베이징시 당국은 시내 롯데마트 한 곳이 지난 춘절을 앞두고 눈속임 할인 판매를 했다며 8천만 원이 넘는 벌금을 부과했습니다. 8만 원짜리 고량주를 만 원에 판다는 할인 광고를 놓고 원래 가격이 만 원이 아니었냐며 유독 롯데만 문제 삼았습니다. 유명 할인점을 비롯해 롯데 제품을 취급하지 않겠다는 점포도 늘고 있습니다. 중국 인터넷엔 차량의 한국 제품 불매, 한국은 나가라는 구호를 써붙이고 시위를 벌이는 장면이 올라오고 있고 심지어
롯데마트 퇴사자를 우대한다는 감정적인 구인 광고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 중국 항공당국은 우리 항공사들이 최근 신청한 전세기 운항을 지난 설에 이어 또다시 허가하지 않았고 중국 해커 조직이 한국과 롯데를 상대로 사이버 공격을 선언하기도 했습니다. 사드 보복이 과열 양상을 보이자 인터넷에는 사드는 미국이 배치하는 건데 왜 한국 제품만 불매하느냐는 내부 비판의 글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MBC 뉴스 금기정입니다. 사드 배치가 시작된 데에 대한 정치권의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범보수 진영은 환영의 뜻을 나타낸 반면 야권은 중단을 요구하며 반발했습니다. 김지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자유한국당은 대북 안보 위기에 하루라도 빨리 사드를 배치하는 것은 올바른 결정이라고 환영했습니다. 다음 정권으로 넘기라든지 국회 기준을 하라는 논쟁은 의미가 없다며 야당의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현실적 대책이 있어야 할 문제이지 전략적 모호성이라는 애매모호한 외교적 언사로 덮어둘 사안은 아닌 것입니다. 바른정당은 대선 전 사드 배치를 끝내야 차기 정부의 부담을 줄인다면서 사드 조기 배치는 군사주권 의지를 천명하는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독단적인 정부 결정이라며 강력 대응을 경고하면서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의심했습니다. 헌재의 탄핵 심판을 앞두고 안보 프레임을 만들겠다는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닌지. 국민의당은 국회 동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하고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야권 대선 주자들도 일제히 반발했습니다. 참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고 다음 정부의 어떤 외교적인 의심폭을 아주 좁혀서 이재명 성남시장은 사드 알박기라고 거칠게 비판했습니다. 사드 배치 결정 자체는 존중해야 한다는 안희정 충남지사와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도 절차에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해야 한다. 중국을 설득하는 노력도 필요하다며 조기 배치에는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MBC 뉴스 김지훈입니다. 북한이 어제 일본 주둔 미군 기지를 겨냥해 탄도미사일을 쐈다며 그 발사 장면을 공개했습니다. 김정은은 새벽부터 미사일 배치 전 과정을 지켜봤고 북한은 이번 발사가 핵탄두 결합 훈련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김세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사거리 1000km인 스커드 ER 4발이 동시에 발사돼 궤적을 그리며 날아갑니다. 북한이 공개한 어제 미사일 발사 장면입니다. 북한은 일본 내 미군 기지를 겨냥했고 핵탄두를 미사일에 장착하기 위한 훈련이라고 밝혔습니다. 유사시 일본 주둔 미제 침략군 기지들을 타격할 전략군 화성 포병들의 핵 전투부 취급 질서와 이번 발사를 맡은 북한의 전략군 화성 포병부대는 핵 미사일 등 전략 미사일 전담 부대입니다. 북한은 지난해 5차 핵실험을 통해 핵탄두의 표준화, 규격화에 성공했다고 주장한 이후 5개월여 만에 핵탄두를 미사일에 탑재하는 실전 훈련을 했다고 주장한 겁니다. 북한은 또 동창리 미사일 발사 주변 논밭에서 발사하는 모습을 보여주며 이동식 발사대의 성능도 과시했습니다. 지난달 북극성 2호 발사 당시 1박 2일 시찰 때처럼 새벽부터 발사 전 과정을 지켜본 김정은은 핵무력의 군령권이 자신에게 있음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전략무력에 대한 최고사령관의 효율적 지휘관리 체계를 확고히 세우고 북한의 핵 발사 버튼을 누를 수 있는 것은 김정은뿐이라는 것을 강조함으로써 북한의 핵포기나 핵폐기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대내적으로 강조하죠. 국가정보원은 이번 발사에 대해 북미 관계를 새롭게 하자는 의도가 있으며 중국도 자신들을 흔들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MBC 뉴스 김세진입니다. 북한이 이번 미사일 발사가 일본에 있는 미군 기지를 타격하기 위한 훈련이라고 밝히면서 꿍꿍이가 뭔지 궁금증이 커지고 있습니다. 일본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 기지들의 현황을 보면 이렇습니다. 사거리 1000km급 무수단이나 스커드만 해도 이 대부분의 기지가 사정권에 들어갑니다. 한반도 유사시에 병력이 증원될 길목들을 노렸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장승철 기자입니다. 지난해 9월 스커드 미사일 발사 현장을 참관한 김정은의 앞에 일본 내 주요 시설이 표시된 지도가 펴져 있습니다. 오늘 공개된 현장 사진에도 김정은은 작전 지도상에서 지휘봉으로 일본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북한이 어제 쏘아 올린 스커드 개량형 미사일은 유사시 한반도로 이동할 주일 미군 전력을 겨냥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특히 도쿄 인근 요코스카 기지의 경우
미 태평양 함대의 극동전선 전투기지로 지난해 7월에는 핵잠수함 오하이오함이 극비리에 다녀갔고 현재는 핵추진 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호가 정박해 대북 압박에 나서고 있습니다. 북한은 전시에 연합군의 한반도 증원을 차단하고 증원부대뿐만 아니라 후방의 군수기지를 공격하기 위해 탄도미사일 발사를 할 것으로. 북한의 이 같은 도발 위협에 우리 군은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사드와 패트리엇 등 다층 방어 체계를 구축해 요격한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미군의 11차례 사드 시험이 스커드와 노동미사일 등 단거리 미사일에서만 효과를 냈다는 점 때문에 어제처럼 다량의 미사일들이 연속해서 날아오는 상황에서는 사드 한 개 포대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장승철입니다. 일본을 겨눴다는 말에 일본은 벌집을 건드린 듯 온종일 들끓었습니다. 일본에서도 사드를 배치하자는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도쿄 이동희 특파원입니다. 주일 미군을 노렸다는 북한의 발표 직후 트럼프 대통령과 전화회담을 가진 아베 총리는 북한의 위협 수준이 한층 격상됐다는 데 인식을 함께 했다고 전했습니다. 아베 총리는 북한의 도발을 결단코 용인하지 않겠다며 연이틀 강도 높은 비난을 이어갔습니다. 地域や国際社会に対する明らかな挑戦で 수도 도쿄부터 최남단 오키나와까지 미군 기지 주변 주민들은 안방이 공격 목표가 됐다며 불안감을 호소했습니다. ミサイルとかも近くに飛んできたらやばいなって思います. 집권 여당인 자민당 내에서는 적 기지 공격 능력을 갖춰야 한다는 강경 발언까지 나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こういうことがあった場合はですね、速やかなる対応が必要. 일본 정부는 이지스함에 장착된 SM-3와 지상의 페이트리엇으로 방어하는 2단계 미사일 방어 체제를 손질할 방침을 굳혔습니다. 이지스함 한 척이 쏠 수 있는 미사일은 2발로 이번처럼 4발이 거의 동시에 날아올 경우 요격에 한계가 있다는 것이 방위성의 분석입니다.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인 사드와 SM-3 요격 미사일을 지상에서 쏠 수 있는 새로운 방어 시스템 도입이 급물살을 탈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MBC 뉴스 이동혜입니다. 이런 가운데 김정남 암살 사건으로 불거진 북한과 말레이시아 사이 갈등이 벼랑 끝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서로 자국 내 상대국 국민들 출국을 금지하며 사실상의 인질전까지 돌입했습니다. 전재호 특파원입니다. 쿠알라룸푸르 북한 대사관에 말레이시아 경찰이 폴리스 라인을 설치합니다. 분위기가 급박해진 까닭은 북한이 북한 내에 머물고 있는 말레이시아 국민들의 출국을 금지시킨다고 선언했기 때문입니다. 강철 북한 대사를 추방하고 북한과의 비자 면제 협정을 파기한 말레이시아에 대한 보복인 셈입니다. I think what we're going to do here is to ascertain their movements. 발끈한 말레이시아 역시 자국 내 북한 국민들의 출국을 금지시켰습니다. 두 나라가 상대국 대사를 맞추방한 데 이어 서로의 국민을 사실상 인질로 잡고 극한 대치에 돌입한 겁니다. Kita tidak berhasrat untuk melakukan tindak balas, tetapi inilah yang harus dilakukan. 현재 북한에 머물고 있는 말레이시아 국민은 11명, 말레이시아에 거주하는 북한 국민은 1000여 명에 이르는 걸로 추산됩니다. 말레이시아 측은 김정남 암살에 연루된 북한 외교관 형광성과 고려항공 직원 김우길이 대사관에 숨어 있다고 발표하며 북한에 대한 공세 수위를 한층 높였습니다. They are at the embassy compound. If he does not come forward, we will compel him to come. 말레이시아는 오는 10일 내각회의를 열어 이곳 북한 대사관 폐쇄와 단교뿐 아니라 무역 중단까지 정식 심의할 예정으로 알려졌습니다. 쿠알라룸푸르에서 MBC 뉴스 전종우입니다. 중국의 사드 보복 행위에 대해 우리 정부가 적극적인 대응에 나섰습니다. 우선 세계무역기구 WTO 제소를 검토하기로 했고 피해 업종에 대해선 긴급 자금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상민 기자입니다. 중국 베이징 외곽에 있는 우리나라의 한 화장품 업체 공장. 매출이 늘면서 공장 설비를 증설했지만 사드 사태 이후 중국의 규제가 강화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작년 11월에 나왔어야 할 위생 허가가 석 달이 지나도록 나오지 않아 제품 출시가 지연되고 있는 겁니다. 화장품 산업은 시기성입니다. 트렌드고 제때 런칭을 못하면 화장품은 상당히 좀 애로가 있습니다. 정부의 한중 통상점검 태스크포스 회의에 참석한 업체들은
수입 컨테이너 검사 기간이 이전보다 4배 이상 늘어나거나 통관 절차 지연으로 계약이 늦어지는 식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토로했습니다. 정부는 중국의 무역 보복에 대해서 WTO 제소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분명한 것은 한중 FTA 기본 정신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국제규범을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WTO 제소는 마지막 카드인 만큼 당장 제소 절차에 돌입하기보다는 양자협의나 제3국과의 공조를 통해 먼저 해결을 시도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 관광업계에 700억 원의 추가 긴급 운영 자금을 지원하는 등 보호무역 피해를 입은 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이상민입니다. 중국 내 반한 감정이 확산되면서 최근 여행사엔 중국 여행을 가도 괜찮은지 현지 안전을 문의하는 전화가 부쩍 늘었다고 합니다. 여행업계는 이대로 가면 중국을 찾는 한국 여행객 수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박민주 기자입니다. 중국 소셜미디어에 올라온 영상입니다. 베이징의 한 식당에 한국인 남성 2명이 들어갔지만 점원이 한국인에게는 음식을 팔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롯데뿐만 아니라 개별 한국인들까지 피해를 보는 사례가 알려지면서 국내 여행사에는 안전을 우려해 예정된 중국 여행을 취소할 수 있는지 묻는 전화가 늘고 있습니다. 4박 5일로 장가게로 가기로 했는데 반항 감정이 좀 심각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좀 어떻게 해야 되나 지금 좀 고민 좀 하고 있는 중이에요. 아직. 위약금 문제 때문에 이미 예약된 중국 여행을 취소하는 사례는 많지 않지만 중국 여행 상품 신규 판매율은 평년보다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평소보다는 조금 더, 한 5% 정도? 오늘 이후에 이제 취소들이 더 늘어나지 않을까 우려는 되고 있고요. 여행업계는 단체 여행의 경우 안전을 우려할 만한 상황은 아니라면서도 개별 여행객들은 조심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습니다. 또 지금과 같은 상황이 계속되면 봄철 성수기 중국 여행 상품 판매는 줄어들 수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중국을 방문하는 한국인 관광객은 연간 450만 명으로 중국을 찾는 외국인 중 가장 많습니다. MBC 뉴스 박민주입니다. 이르면 오늘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일이 발표될 것으로 전망됐죠. 오늘 재판관 회의인 평의에서 결론이 나지 못했고 이 선고일은 내일 이후 지정하겠다고 헌재는 밝혔습니다. 김성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임박하면서 헌법재판소 주변은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오늘 출근길에도 입을 굳게 닫았습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헌재가 오늘 선고기일을 정해 대통령과 국회 양측에 통보할 것이라는 관측이 있었습니다. 박한철 전 소장이 이정미 권한대행 퇴임일인 13일 전에 결론이 나야 한다고 발언한 점과 헌재의 심리속도 등으로 이런 주장은 힘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오후 3시부터 진행된 전체 재판관 회의인 평의에서 선고일에 대한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합의점을 찾지 못한 이유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재판관들 사이에 격론이 벌어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헌재는 내일도 평의를 열어 선고기일에 대한 논의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헌재가 선고 이틀 전 선고일을 통보하는 사례도 있는 만큼 내일 오후쯤 오는 10일이나 13일로 선고일을 지정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하지만 선고기일 결정이 예상보다 늦어지면서 13일 이후 선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헌재는 어제부터 재판관 회의인 평의를 오전에서 오후로 시간대를 변경했습니다. 헌재 관계자는 오전에 평의를 열면 점심시간 때문에 재판관들이 충분한 의견을 나누기 어려운 만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평의를 늦췄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선고가 임박하면서 재판관들이 난상 토론을 하며 접점을 찾아가고 있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성민입니다. 북한 미사일 도발 하루 만에 국회 정보위원회가 소집됐습니다. 그런데 여야는 안보 관련 동향보다는 국가정보원이 헌법재판소를 사찰했다는 언론 보도를 놓고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김세로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병호 국가정보원장이 참석한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 회의. 북한 미사일 발사 동향에 대한 보고가 있었지만 한 언론이 보도한 국정원의 헌법재판소 사찰 의혹에 더 관심이 쏠렸습니다. 국정원은 이 보도를 가짜뉴스로 규정하고 의혹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가짜뉴스가 진짜처럼 이렇게 빠르게 확산되는 거 보고서 굉장히 놀랐다.
통상적인 정보 활동은 했지만 도청이나 미행 등 사찰이라고 할 행위는 절대로 없었고 대통령 탄핵 심판과 관련한 정보도 수집하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의혹 보도가 나온 직후 더불어민주당은 격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사실이라면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범죄 행위다. 국정원이 아직도 옛날 버릇을 못 고쳤다. 보도 내용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자 신중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사실관계 파악에 먼저 주력을 해서 보도가 과연 합리적으로 의심을 가질 만한 그런 보도였는지. 이 과정에서 신경전도 날카로웠습니다. 중요한 시기인데도 불구하고 헌재에 사찰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이러한 문제로 거론되는 자체가 불행이다. 위원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걸 가지고 정치적으로 계속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언론사에서 합리적으로 판단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정원은 해당 보도에 대해 언론중재위원회 제소에 이어 형사고발도 검토하겠습니다.